이제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선 이게 아마 어떻게 보면 산업공학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우리 과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맡은 부분에서는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선이라는 부분을 제일 중요시 여기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예, 그 품질 쪽에서 또 하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표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기본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데피니션을 여러분들의 설명을 좀 드렸던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없나요? 연결에? 음성 화면 문제 없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디벨롭먼트라는 개념과 컨트롤이라는 개념과 임프루먼트라는 개념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궁극적으로 풀리형에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입력으로 맡아서 그 고객에게 제대로 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를 통해서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지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뭘 먼저 중요시 품질형에서 했다? 이거를 첫 번째로 했어요. 이게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이게 제일 중요한 이슈였어요.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는 이게 제일 중요한 이슈였어요. 프로세스 임프루먼트가요. 제 생각은 2010년부터 앞으로는 이게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예? 프로세스 디벨롭먼트가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될 거고요. 똑같은 얘기를 누가 했었냐면 이미 사실 이러고 주란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란이 언제 말했냐? 1950년도에 품질 경영이라는 게 뭐냐 말하면서 이 사람이 매니징 퀄리티라는 그 페이퍼에서 퀄리티 트릴로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품질에 대한 플래닝과 품질에 대한 컨트롤과 품질에 대한 임프루먼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말을 할 당시가 1950년대였으니까요. 이게 제일 중요시 여겼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미 그 사람은 이것과 이 개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요. 즉, 그리고 그 사람이 제일 중요시 여겼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 일로 가야 된다. 브레이크스루를 통해서 품질을 통제해서 품질 개선으로 옮겨야 된다고 말한 게 주란의 얘기입니다. 그 주란의 얘기가 지금은 어디로? 일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제 포커스가 일로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제가 이 테이블을 아마 올렸을 겁니다. 퀄리티 컨트롤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다? 내가 어떤 주제를 어떤 놈을 내가 관리할 거고 그걸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측정치는 뭐로 쓸 것인지를 내가 알아야 되고 그 측정치에 대한 내가 옳은 뭔지 알아야 되고 걔를 특정할 수 위해서 센서를 달아야 되고 제대로 현 상황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목표치와의 차이가 있으면 디퍼런스를 내가 확인하고 그 디퍼런스에 대해서 액션을 가한다. 바로 이거죠. 바로 이거죠. 목표가 정해져 있고 값을 내가 측정할 줄 알고 측정해서 뽑은 다음에 얘가 벗어나면 안으로 집어넣어라 하는 활동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컨트롤의 이슈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통계적 스태티스티컬 퀄리티 컨트롤에서 여러분들이 메인 포인트가 관리도가 이거를 하는 작업으로 통계적 기법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중요시 여기는 게 퀄리티 임프루먼트라는 거죠. 자, 지금 현 수준이 만족스럽다?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죠. 지금 이 통계 영역이 제가 뭐죠? 그 골프를 치는데 백돌입니다. 만년 백돌이. 예, 그 유명한 만년 백돌입니다. 맨날 1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어떨 때는 103타 치고 어떨 때는 98타 치고 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예, 여기에 만족하는 사람 별로 없죠? 나는 뭐죠? 보기 플레이어가 되고 싶습니다. 90대로 떨어지고 싶죠. 그래서 93, 87 이렇게 떨어지고 싶고 좀 더 잘 치면 나 싱글을 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70 중심으로 80, 90대가 아니라 80을 중심으로 82, 78 이런 골프를 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럼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지금의 있는 단위를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상에서 유지되고 있는 걸 컨트롤이라고 한다면 그 수준을 다음 단계로 올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임프루먼트라는 겁니다. 그 임프루먼트가 필요했고 1960년, 70년부터 시작했고 2000년대 초반까지 품질 경영의 핵심이 됐었습니다. 여러분들 책에는 다 이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즉 내가 뭐죠? 골프를 잘 치겠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백돌이를 만년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이 내 혼자 하는 거라면 다 일이 진행되는데 이 일을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런 중요한 문제는 한 부서에서 일이 진행되어 있고 여러 부서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시작해야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제대로 올리려면 어떻게 되죠? 예, 트레이너도 있어야 되고 뭐죠? 뭐 나를 그거 하는 뭐죠? 뛰어난 그 뭐죠? 그 멘토도 있어야 될 테고 이런 게 여러 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같이 해야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팀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거기서 프로젝트 팀을 오거나이즈 한다는 거죠. 이 푼디부님들도 이런 프로젝트 팀이 하나입니다. 다만 그거는 크로스 펑셔널 팀이 아니라는 것이 지나지 않죠. 그렇지만 약간 뭔가 개선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갖고 그 프로젝트 팀을 정확하게 구성하는 것. 이게 플랜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 원인을 찾아야 돼요. 원인을 찾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뭐죠? 해결책을 만들고 그것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만드는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다. 활동이라고 하고요. 그 해결책을 만들고 난 다음에 진짜 뭐죠? 제대로 되는지를 알고 아는 것을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일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 위해서 사람들은 항상 뭐가 돼? 원래 돌아가는 버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뭐죠? 얘를 그 개인은 계속 홀딩할 수 있던 어떤 행동들을 취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보통 액션이라고 해요. 나중에 우리 PDCA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작업을 하는 거고요. 먼저 여기서는 우리가 그런 작업들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작업이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대부분의 일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식스 시그마가 이 부분을 의미하고 상당히 많은 기법들이 여기에 관계되는 것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뭐가 중요하다고요? 플래닝. 네? 그래, 뭐를 해야 돼요? 내가 목표를 뭐로 잡을 건데 내 골이 뭔데? 그 골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돼. 그럼 고객이 누군데? 물어보자는 거죠. 그 고객의 니즈가 뭔데? 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고객의 니즈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실 고객의 니즈라고 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뭔가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뭐죠?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 내가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장기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커스터머를 내가 그들의 니즈를 달성하는 거지. 그거에 따라서 이걸 이해하고 나면 뭐죠? 그놈을 뭐죠? 프로덕트로 만들고 프로세스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공장에 넘길 수 있는 이건 뭐죠? 제품, 설계, 공정 이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작업이 앞으로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중요하다. 이거는 근데 품질 관리에서 많이 안 가르쳤어요. 근데 제가 어디서 많이 가르쳤어요, 여러분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액티비티 중에서 뭐의 시간을 제일 많이 들였어요? 고객 쪽에 제일 많이 들였어요. 그게 바로 뭐죠? 고객이 누군지. 고객 요구적을 어떻게 파악하는데, 그래서 QF를 어떻게 하고, 뭐, 품질, 단어 분석은 어떻게 하고, 뭐, 어쩌고, 또, 필요하면 비전은 뭐고, 전략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게 뭐냐면, 여기 그 내용들이 뭐에 관련된 거다? 플래닝에 관련된 얘기 때문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부분을 더 많이 강의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뒷부분, 말하는 이 관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선행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작업, 즉 밖으로 튀어오지 않게 하는 작업, 이 작업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뭐죠? 개선이 이루어진다.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거기서는요, 품질 경영에서는 먼저 컨트롤이 된 상태야 내가 임프루먼트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컨트롤이 안 되면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먼저 관리 단계가 먼저 단계고 관리 단계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개선 단계를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개선이 이루어져서 지속적인 개선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고객이 요구 조건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분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고객의 새로운 욕구 조에서 새로운 세팅을 하죠. 새로운 세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리 상태가 엉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다시 관리를 잘해요. 그래서 일단 기본 관리를 잡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요. 계속 개선하다가 어떻게 되죠? 어느 정도 되면 남들 고객 다른 경쟁자들이 계속 치고 들어와요. 그럼 나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요. 그때 다시 플래닝을 하고 플래닝에서 나온 거를 관리하고 개선하고 이 사이클을 끊임없이 돌리는 것. 그게 바로 뭐다? 품질 경영이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품질 경영이 여기엔 뭐죠?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경영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리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PDCA라는 말을 안 쓰고요. P 대신 S라는 말을 써요. 스탠더다이즈, 표준화라는 말을 씁니다. 스탠더다이즈입니다. 기준을 만든 거예요. 내가 이 안에 들어오면 돼. 나는 지금 내 수준이 100이야. 골프가. 그래서 내가 105는 안 벗어나고 싶고 95 안에 밑에는 별로 관심이 없죠. 예. 이렇게 되려고 그래. 근데 아래는 내가 왜 이렇게 발생하면 어느 날 내가 골프를 쳤더니 115타가 나왔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103타를 쳤어요. 그럼 이거 문제가 없는 거예요. 115타를 치면 뭐가 되는 거죠? 오늘 왜 그랬을까? 내가 집에서 나올 때 마누라랑 싸웠나? 그 영향을 미쳤나? 아니면 내가 오늘 술을 먹을 때 중간에 술을 먹을 때 뭘 먹었는데 뭐 때문에 문제가 되나? 내가 골프채를 바꿨나?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겠죠. 그게 안 일어나도록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만약 이 밑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갑자기 95타가 아니라 98을 친 거예요. 신기록을 친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야, 이렇게 올릴 필요는 없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앞으로 떨어질까? 내가 이렇게 칠 수 있으니까 이제 다음에 어떻게 돼? 기준을 내가 바꿔야겠다. 90대로. 그러려면 왜 그래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해볼 필요 있겠죠. 자, 기본적으로 컨트롤이라는 것은 뭔가를 내가 내 활동을 표준화시키고 그 활동에 대해서 일을 하고 그 확도로 밖으로 나갔을 때 그 안에 들어가도록 다시 액션을 취함으로써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기준선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라인을 우리가 컨트롤 차트라고 합니다. 이런 활동으로 하는 것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컨트롤 차트가 아니라 혁신, 개선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이 개선이라고 하는 말에 P라는 말로 쓴 게 달라지고 PDCA라고 말하면 사실 내용은 많이 달라요. 일정들은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P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100돌인데 내가 90을 치고 싶어, 보기 플레이어가 되고 싶어. 그러면 내가 어떤 목표를 명확하게 해야죠. 내가 왜 90을 쳐야 되는지. 내가 90을 쳐기 위해서는 지금 100인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죠. 그리고 얘를 10을 떨어뜨리려면 어떤 액션을 내가 어떤 그 조처를 취해야 90으로 떨어지겠죠. 그냥 있어 100으로 떨어지는 90 치던 사람이 90 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자, 그럼 첫 번째, 내가 골프채를 싹 갈아버릴 거야. 그러면 제일 좋은 골프채로 갈 거다. 두 번째, 내가 이번에 레슨을 제대로 받겠다.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죠. 여러 가지 대안을 써서 이거에 따라서 90을 내리겠다는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짜는 것이 플랜이라고 한다면 이런 구체적인 활동들을 실질적으로 하는데 뭐예요? 그걸 하고 나면 이런 활동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런 활동 이후에 내 골프 숫자를 내가 점검해 보겠죠. 체킹을 해봅니다. 진짜 내가 수업을 다 들었는지, 그다음에 뭐죠? 골프채는 다 갈았는지, 뭘 다 점검을 하고, 이런 다 점검이 제대로 됐다고 믿으면, 거기에 따라서 내가 지금 골프 치니까 이거에 따라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지, 이 방법론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또 대안을 또 만들어서 이거 말고도, 나는 원래 A 브랜드를 살려고 했는데, 이 A 브랜드가 아닌가 봐. 안 떨어지니까, 그럼 B 브랜드, C 브랜드를 살 건지, 이게 생각보다 그게 아니라 볼이 더 중요한 거였구나. 공을 바꿀 건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대안이 나왔어. 대안이 됐어. 한 데까지 작업을 하는 게 Q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됐어. 그러면 이제 뭐죠? 진짜 개선되는지 체킹을 해봐야 돼요. 그럼 내가 골프를 몇 번을 칠 건지,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칠 건지. 그래서 실제 내 상황이 제대로 됐는지를 점검을 해줘야 돼요. 점검을 해본다면 어떻게 되죠? 해봤더니 정말 효과가 있더라. 뭐가 되는 거죠?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 하는 방식대로 계속 할 거야. 스탠더다이즈를 합니다. 이제. 또 관리를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래 봤더니 실제 내가 좋은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개선이 제대로 안 됐더라. 왔다 갔다 하더라.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다시 제 개선 계획을 짜서 다시 사이클을 돌려서 뭐죠? 다시 어떤 솔루션을 찾아보는 방법을 진행하는 거죠. 이런 작업을 하는 걸 우리가 PDCA 사이클이라고 하고요. 이런 사이클을 우리가 브레이크스루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활동들을 지속적인 개선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00에서 뭐죠? 90으로 한 번에 못 내려갈 수도 있고요. 100에서 90으로, 95에서 90으로, 90에서 80으로, 85에서 80으로 계속 내려간다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뭔가가 있으면 그 퀄리티 퍼포먼스를 계속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답이다. 한꺼번에 또 내가 팩토리에서 어떻게 된다? 싱글로 갈래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개선 활동을 여러 번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인 개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번에서는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은 일상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워크가 있고 또 모두가 너희 일을 개선하는 것도 너희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 너희들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작업량을 소화하는 것만으로 일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의 문제를 찾아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로 뭐다? 여러분들의 업무다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예요. 이 업무의 정의를 누구랑 누구는 다르게 생각한다? 서구의 개념이랑 특히 미국의 개념이랑 그리고 동양의 개념이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동양은 일본이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또 마찬가지였어요. 이걸 같이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미국은 이렇게 믿지 않았던 거죠. 어느 게 더 맞을까요? 어느 게 더 맞고 틀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은데 우리는 아직도 이런 멘탈리티를 갖고 있고요. 네, 이런 멘탈을 갖고 있어요. 이번에 코비드를 봐도 마찬가지죠. 저도 좀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요. 일본에서는요. 아니면 중국에서는요. 야 클럽 닫아. 그럼 닫는 거예요. 미국은 어떨까요? 클럽 닫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가 나한테 닫으라 그랬어? 닫으라고 그랬으면 네가 나한테 그 손해보는 비용 줘야지. 걔네는 그냥 닫으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닫으라고 하면 응당 거기에 대한 뭐죠? 지불을 해야 돼요. 내 권리를 네가 침해했으니까. 멘탈리티가 다른 겁니다, 이게. 자, 이 지속적인 개선 활동에 대한 멘탈리티가 동양과 서양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느 사회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일 자기가 하고 개선도 자기가 하는 사람하고 일하는 사람이랑 계산하는 사람이 분리되는 게 누가 이길까요? 생산 라인에서는요. 이걸 같이 할 수 있는 데랑 같이 할 수 없는 데는 뭐죠? 비교가 안 됩니다. 미국은 어떻게 했어요? 공장을 다 아웃소싱 시켜버렸어요. 아웃소싱. 나는 뭐만 해? 개발. 제품 개발만 하겠다. 그리고 뭐 하겠다? 판매만 하겠다. 생산은 누가 해라? 생산은 중국하고 한국하고 니들이 해라. 다른 그렇게 만들어 왔어요. 이게 30년을 끌고 온 거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나오면서 참 복잡해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거를 같이 하지 않으면 생산에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분리하면 누가 더 이루어요? 디자인이 이게 더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갖고 있는 장점과 한국이 갖고 있는 장점이 다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미국은요. 세계 스탠다드를 자기들이 만들어요. 지들이 이게 좋으면 이게 스탠다드라고 하고요. 지들이 이게 좋으면 이게 스탠다드라고 그래요. 나쁜 놈이라고요. 원래 세상에 좋은 놈은 별로 없어요. 원래 강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원래 안 되죠.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죠? 그동안 상당히 동양이 서양을 나름대로 따라올 수 있는 거였어요. 따라올 수 있는 건데 미국이 어떤 장난을 치냐면 그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을 확 올려버리면서요. 생산에 대한 부가가치를 툭 떨어뜨려 놓고요. 자기네가 그 부가가치를 상당히 올려놓는 거예요. 룰 자체를 그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의 부를 자기네가 끌고 갔었죠. 근데 우리가 품질 쪽에서 말하는 건 생산 쪽을 상당히 강조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사실은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했다는 것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속적인 개선 활동이 사실 대한민국에 엄청난 장점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반도체에서 수율이 무지하게 높다는 건 그렇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생산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공정을 끊임없이 개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도 끊임없이 공정 수율을 높여서 그걸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2차 반도체, 2차 전지에서 가장 뛰어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수율이 제일 높아요. 공정선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지속적인 그런 개선을 통해서 수율을 뭐죠? 80%에서 85%, 85%에서 87%, 여기서 90%, 91% 이렇게 수율을 올려가는 거는 대한민국을 따라갔다가 전 세계에 별로 없어요. 무지하게 잘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큰 장점이에요. 바로 뭐죠? 지속적인 개선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죠?
제약 쪽에서도요, 우리는 바이오시밀러를 합니다. 바이오시밀러는요, 생물이에요. 그래서 얘를 잘 컨트롤해야 수율이 높아져요. 근데 그 잘 생산하는 컨트롤하는 능력이 대한민국 같이 잘 만드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뭐죠? 이번에 코로나 신에 대한 약을 개발하는 거, 그건 공동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제품 개발 능력이에요. 이 개발 능력은 우리가 또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못 이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개발 능력은 어디에 가까워요? 플래닝에 가까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컨트롤하고 임프루먼트에 강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키우는 것. 품질경영이 제가 앞으로의 그 미래를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그였는데, 그쪽으로 우리가 방법론들이 움직여가야 된다는 걸 확실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 모르는 걸 여러분한테 가르칠 수는 없고, 제가 항상 벤치마킹이라는 건 뭐였죠? 일단 잘하는 거 우리가 알고, 그중에 우리가 뭔가를 또 건드리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다고 하는데, 이거를 위해서는 당연히 최고 경영자가 이를 지지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이 전 계층이 자원과 관심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지속적인 노력을 조직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런 걸 갖고 가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이런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하기가 문화를 상당히 잘 정착시켰어요. 정착시켰고, 그걸 통해서 세계적인 제조업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습니다. 지속적인 개선 활동의 많은 기법들을 이제 여러분들 설명드리는데, 만드는 PDCA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목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뭐죠, 원인을 찾고 개선 활동들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 제대로 되는지 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라 도출을 하는 거. 우리가 PDCA 사이클이라고 하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품질관리의 여러 가지 QC 툴이라든지 QC 툴 같은 것들이 이걸 하기 위한 방법론이에요.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거 말고도 많은 품질적 기법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기법들이고요. 이 기법들을 누가 가르쳤냐면 이시가와라는 사람이, 제가 그 일본의 그 구루, 최고의 구루라고 했죠. 품질 구루라고. 이 사람이 이 방법론을 만들고요. 이 방법론들을 종업원들, 그러니까 생산에 있는 생산 라인 사람들한테 그 라디오를 통해서 강의를 했다 그러죠. 그리고 이걸 공부하면서 QC 서클을 만들어줬다는 그런 작업들을 실제로 했고요. 식시그마에서는 요 PDCA 사이클을 DMAIC라고 바꿔놨어요. 이게 이제 요거 이제 미국 놈이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 뭐 D는 뭐냐면 Define이에요. Define. 다시 설명드릴게요. Define이라는 게 바로 플랜이죠. 그 다음에 뭐죠? 뭔가를 measure해야 된다고, measure. 네, 측정하라면 뭐죠? 뭐가 없다 그랬죠? 예, measure를 합니다. 그 다음에 A는 analysis. 분석을 해야 돼. 원인을 찾고요. I는 improvement. C는 컨트롤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궁극적으로 define과 measure의 일부분까지가 플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measure부터 먼저 analysis하고 improvement까지가 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책이 뭡니까? 책이 여기서는 C, I까지라고 보면 되겠고요. 컨트롤이라는 게 컨트롤이 I하고 요 안에 책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책이라는 게 임프루먼트와 컨트롤 사이에 있어요. 둘 다 같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컨트롤이 액션에 있을 때 잘 됐다고 생각하면 이제 더 이상 뭐 하는 거죠? 제일 할 수 있도록 스탠더다이즈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으니까 만든 사람마다 약간 내용들이 조금 달라요. 그 엘리먼트는 다 똑같은데 얘를 큰 카테고리로 뭐로 만드는 게 조금씩 다른 것이 지나잖아요. 근데 세부 항목은 다 똑같다고 보실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 계획 세우고 분석하고 개선책 만들고 개선책 만들기 제대로 되는지 밸리데이션하고 밸리데이션에서 뭐다? 거기에 따른 액션을 취하고 액션은 두 가지가 있죠. 내가 잘 되도록 컨트롤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죠? 다시 시작하는 방법이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 사이클은 똑같이 개선 사이클에서 돌아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이 사용되는 PDCA 사이클인데 원래 시작은 이걸 데밍 사이클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슈와르트가 만들었다고 해서 슈와르트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슈와르트 누구죠? 예, 컨트롤 차트를 만든 사람이에요. 관리도를 만든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뭐죠? 품질 관리의 아버지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예, 제가 PDCA 사이클을 또 어디서 말했냐면 우리가 효신 관리할 PDCA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품질 전개에서 설명을 드렸죠. 품질 전개하고 뭐죠? 방침 관리라고 했죠. 방침 관리. PDCA 사이클을 좀 얘기했었습니다. PDCA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계획 세우고 거기에 따른 어떤 일을 하고 일을 한 게 제대로 되는지 점검을 하고
점검한 거에 따라서 뭐죠? 어떻게 할 건가 다시 그걸 뺑글뺑글 돌면서 뭐죠? 지속적으로 어떤 개선해 나가는 활동을 우리가 PDCA 사이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품질 경영을 하는 사람은 PDCA 사이클을 자주 말해요. 그리고 PDCA 사이클을 약간 변화시키기 여기 SDAC라고 한다 그랬죠? Standardize, Do, Check, Action으로 말하면 뭐죠? 관리 사이클이고 이거를 Plan, Do, Check, Action으로 해갖고 이 do라고 하는 것을 뭐죠? 원인을 찾고 개선하는 거로 가면 이게 바로 개선 사이클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프로세스 관리에서의 두 가지 사이클에는 SDCA라는 사이클과 뭐죠? PDCA 사이클이라고 하는 개념의 두 가지 똑같은 개념의 사이클이지만 그 사이클을 우리가 이용한다라고 얘기해서 관리와 개선을 활동할 때 사용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리 상태는 SDCA라고 하고 개선에서는 PDCA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다고 합니다. 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활동을 계획한다. 즉 내가 어떤 목표를 할 것인가를 정의한다라고 말한다고 하면 구라는 계획을 이해한다. 이해가 너무 짧죠. 이해한다는 건 사실 뭐냐면요. 여기는 뭐죠?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도출하고 포함되는 거예요. 뭐죠? 어널리시스와 임프루먼트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다는 게 뭐죠? 평가를 자료를 뭐냐. 진짜 내가 플랜할 때 내가 타겟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나온 값이 이 타겟을 달성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위한 뭐죠? 평가 자료가 필요하고 그 평가 자료가 제대로 내 타겟에 연결된 것이냐 알아야 되는 되게 중요해요.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을 안 하면 진짜 어디까지 간지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욕을 잘 안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성공했을 경우에는 새로운 방법을 표준화시키고 전파하고 성공 부족이 아니면 더 다시 리플래닝을 해서 다시 또 시작한다. 이게 PDCA 사이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PDCA 사이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거고요. 여기서 표준화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표준화는 어떤 작업을 수행했을 때 그것이 최상의 방법을 문서화하는 과정을 표준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표준화가 품질관리에서 옛날에 많이 사용됐었어요. 특히 언제 사용되냐면 1960년, 70년, 80년대 되게 중요한 방법으로 표준화가 이용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품질 경영을 지원해주는 단체가 표준협회라는 데서 해요. 표준과 품질을 같이 합니다. 그렇게 표준과 품질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움직였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대비는 브레이크스루 시퀀스라고 말했고 여기서 말하는 것도 약간 사람들마다 어떻게 쪼개는지 즉 그룹핑하는 게 좀 달라서 그런데 그 안에 내부 내용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플래닝을 하고 먼저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대책을 수립하고 여기까지가 임프루먼트고 효과를 확인하고 측이라 그랬죠. 그다음에 뭐죠? 그게 될 수 있도록 뭐죠? 환경을 만든다. 컨트롤을 한다 이런 거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분임조의 관점에서 진행할 수도 있고 개선팀에서 집중할 수 있는데 분임조라고 하는 것은 뭐죠? 작은 문제. 우선 예산은 어떤 조그마한 문제를 그냥 자발적으로 그냥 하는 거. 얘는 뭐죠? 좀 여러 부서가 모여서 좀 큰 문제를 가지고 강제적으로 프로젝트 돈을 줘갖고 하면서 좀 큰 프로젝트를 하고 끝나고 나면 해체하고 다시 하는 거. 이런 식의 두 가지 형태의 개선 사이클들이 있었고 이게 미국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이거는 일본을 중심으로 움직였고 이거를 우리가 품질 분임조라고 말하고 이거를 개선팀 혹은 식스시마라고 공명해서 진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업을 할 때 표준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표준이라는 말 때문에 뭐가 나오냐면 품질 관리는 이노베이션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표준을 관리하는 걸 품질 관리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표준에 맞추면 이노베이티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표준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프로세스는 프로세스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프로세스는 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성과를 잘 달성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다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성과를 들이 강조하면 성과가 안 달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하는 이유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를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마찬가지로 표준을 만드는 것도 역시 이게 표준이 바로 프로세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프로세스가 프로세스를 위해서 프로세스가 있는 건 필요가 없어요. 얘는 궁극적으로 뭐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기업의 이익을 달성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고객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고객을 만족시키려다 보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세스가 잡혀져야 되는 거예요.
프로세스를 달성하는 것, 즉 표준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표준을 잘 만들고 표준을 잘 지키면 뭐죠? 이피션트해지고 고객이 만족되고 하는 건데, 만약 지금 표준이 뭐가 되는 거죠? 고객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표준을 잘못된 표준이니까 표준을 계속 뭐가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거예요. 표준을 한번 만들어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가 아니라는 거죠. 표준은 표준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표준은 뭐죠? 회사를 위해서 있는 거고, 그 표준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에 너무 집착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표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한다고요? 그럼 지 마음대로 하면 정말 크리에이티브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기준이 없이 마음대로 하면요, 그건 창의적이 아니라 뭐죠? 방종이나 뭐죠? 무질서예요. 무질서가 창조는 아니에요. 네? 질서가 있어야 뭐가 필요한 거죠? 아, 여기서는 파괴를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표준은 표준 자체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준을 절대 선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프로세스는 중요합니다. 근데 프로세스를 절대 선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프로세스 표준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네.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말을 하는 뜻이죠. 그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법이 있어야 돼요. 법 없으면요, 저 같은 사람 박살나요. 딴 사람이 더 죽여버릴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한대요. 그럼 법이 필요 없는 걸까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걸 법대로 해야 될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법이 없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닌 거죠. 네? 네. 표준을 잘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표준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재밌는 얘기 상당히 많아요. 표준이라는 것은 관계되는 사람들 사이에 이익과 편리가 공정하게 얻어질수록 통일하고 단순화될 목적으로 여러 가지들을 규정해 놓은 것을 표준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표준에는 기술 표준이 있고요, 관리 표준이 있어요. 회사에 가보면 규정집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사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의 절차, 이런 관리들을 정의를 규정이에요. 여러분들 학교에 들어오면요, 학교에 규정집이라는 게 있어요. 학사 관리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읽어보셔야 돼요. 입학은 어떻게 하는 거고, 장학금은 어떻게 받는 거고, 뭐 실플러스는 어떻게 하는 거고, 다 규정이 있어요. 이거 교수님이 몰라요. 누구한테 봐요? 여러분들 규정 찾아보면 다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회사 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회사에 입사하면요, 그 회사 규정부터 읽어보세요. 그게 모든 중요한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또 아니고요. 전 1학년 면접을 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 규정집 읽어봤니? 이렇게 물어봐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질적 기술에 관계되는 걸 규격이라고 얘기해요.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런 표준을 만들면 뭐가 중요하냐면요, 상호 이해가 쉽게 돼요. 여러분들 학사, 우리가 내가 가서 어떻게 뭘 할까? 어떻게 하면 돼요?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어디 가서 물어보고, 그것도 하나 방법이지만요, 우리 학교 규정집을 읽으세요. 규정집. 인터넷에 다 있어요. 예? 어디 있냐고요? 예, 학교 인터넷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제가 제일 위에 나 있죠. 학교에 전자규정집이라는 게 있어요. 홈페이지에 학교 정보에 학교식 전자규정집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뭐죠? 여기 학칙지로 보세요. 학칙지 보면 거기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거 밑에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 다 있어요. 그거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얘기하세요. 그거 읽어보지 않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게 어디나 있다? 모든 회사에 다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규정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그걸 다 읽어놓으면 사고 이해가 촉진이 돼요. 뭐 물어볼 거 없어요. 다 쓰여 있는데 뭘 읽어봐요. 네, 맞아? 서로 다른 것들을 어떻게 됩니까? 표준화 시켜놔야 그게 돼요. 왜냐하면 표준화가 안 돼 있으면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표준화가 안 돼 있어서 문제예요. 뭐죠? 우리 하드웨어들은 코드가 다 표준화가 되기 때문에 뭘 누르면 덴돌에도 서로 다른 것도 표준화가 되기 때문에 뭐 넣고 뭐 넣으면 딱 연결되면 연결이 돼요. 이게 표준화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무지무지 아픕니다. 여러분들 그 전기 꼬다리 있잖아요. 그 해외에 다니다가 다 모양이 달라요. 다 다르면 어떻게 되죠? 아, 까무러쳐요. 이게 호환성 인터페이스예요. 이 다양성이 있는데 그 다양성을 이렇게 조정하려면 표준화가 딱 돼 있어야 돼요. 예? 이게 되어야만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익도 보호하고 안전도 보호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표준화가 잘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표준화가 국제화에 무지하게 중요한 역할을 믿습니다. 이 표준화에는 어떤 내용을 표준화할 것이냐는 주제가 있고요. 그 내용에 구체적인 어떤 방향을 말하는 국면이 되고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수준이 있는데 수준은 국제 수준이냐, 지역 수준이냐, 국가 수준이냐, 단체 수준이냐 이런 거 나눠집니다. 국제 표준이라는 게 있어요. 국제 표준에는 IEC, ITU, ISO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국제 전지 표준협회고요. 이거는 통신협회고요. 일반적인 표준 가격을 ISO 표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IEC, 전자 부품에 대한 기준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일단 MPEG-3 이런 기준을 딱 만들면요. 다른 많은 회사들이 그 기준에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내가 만든 기술을 먼저 선점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걸 국제 기준으로 만들면 제가 끈 뭐죠? 지적재산권들을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걸 따라 붙어야 되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만든 걸 국제 표준으로 만들려고 삼성전자가 이런 데는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런 표준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도 국가가 아니라 유럽이면 유럽, 미국이면 미국 이런 지역 표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라마다 다 표준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먼저 KS입니다. 코리안 스탠다드고요. 일본은 Japan Industrial Standard, GIS입니다. 우리나라도 원래 KIS로 원래 하려고 했대요. KIS라면 발음이 어떻게 되죠? 됩니다. 그래서 KIS, I를 빼고 KS라고 했대요. 네, 물론 뭐 이게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 들어가는 말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GIS를 붙였는데 S자만, I자만 뺀 겁니다. 네, 미국에서는 NC라고 합니다. American National Standard and Institute 뭐 그런 거예요. 이건 브리티시 스탠다드를 썼고요. 이런 식으로 국가표준이 있습니다. 국가표준은 매우 중요해요. 네, 중요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요. 상당히 많이 이런 단체가 있는데 이런 단체 표준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IEEE라는 미국에 있는 어떤 전자전기가 협회고요. ASM이라는 기계전기라는 학회인데요. 얘네들이 만든 거가 곧바로 뭐죠? 국제 표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격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미국에는 미국 밀리터리 스탠다드가 되게 중요해요. 밀이라고 해서 밀리터리 뭐 스탠다드라고 하는데 밀 스탠다드라고 되게 유명한 DOD 밀이라고 하는데요. 되게 중요한 표준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런 거 말고 회사 내에서도 표준이 있어요. 우리 아까 말씀드린 우리 한국 외국어 되면 한국 외국어의 규정집이 있어요. 그 표준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탄핵 표준이라고 하고 특정 회사 내에서 어떤 표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규정과 규정을 만들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학교 내에서도 어떤 일을 하는데 막 혼선이 빚어져요. 그래서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라고 이 규정을 만드는데 이 규정의 상당 중요한 부분, 특히 기술 규격을 누가 담당하냐고요? 이걸 품질관리부서가 많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시하는 부분이다. 규격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디팩터 스탠다드와 비주얼 스탠다드가 있는데 이거 공적 표준이라고 해요. 사실적 표준이라고 합니다. 비주얼 스탠다드만 잘 안 쓰고요. 디팩터 스탠다드라는 많이 있어요. 사실적 표준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거는 아까 말한 표준학 기구에서 만든 거예요. 표준학 기구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 IEEE 또 뭐죠? 국가인 KS 또 뭐죠? 이런 것들이 이제 표준이에요. 표준학 기구거든요. 이런 표준학 기구가 공식적으로 만들었던 표준 기구 이런 걸 공적 표준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회사가 만들어요. 막 쓰다 보면 그게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디팩터 스탠다드라고 합니다. 표준을 둘러싼 경쟁이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그냥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뭐죠? 그냥 표준이 되는 거예요. 이걸 디팩터 스탠다드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주도하는 게 미국이에요. 미국은 거의 모든 거를 디팩터 스탠다드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윈도우가 그냥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냥 표준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움직이는데 OCI에서 뭐 어떤 뭐 그런 표준을 만듭니다. 뭐 이게 뭐 단계 뭐 이런 뭐 트랜스미션은 단계가 있다 뭐 이런 걸 만들거든요. 그렇게 만들고 공적 표준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요. 제품의 보급과 표준이 같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을 시장에 위임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업이 독식하는 놈이 있습니다. 누가 얘를 먹으면 그냥 표준이 돼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 반면에 공적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투명하게 표준이 만들어지고요. 단일 표준이 만들어진다는 장점이 있고 개방적이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되게 늦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죠? 또 개발한 사람이랑 실제 기술하는 사람이 달라지고요. 이게 또 뭐가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이게 국가별로 한 표씩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 폴리틱스가 무지하게 많이 작용돼요. 국제 폴리틱스가 엄청나게 작용을 합니다. 네? 그 반면에 얘는 정보 공개가 불안전합니다. 그래서 개발한 놈이 숨겨버리면 알 수가 없어요. 개발한 놈이 맘대로 쓰는 거예요.
폐쇄적이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이 어떤 독식을 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누가 쓰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야. 이건 정통성 요에서나 표준화 기구에서 나오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서로 다른 것들이 존재하고 여기는 표준화 기관의 그다음에 이런 그게 중요한 걸 한다면 여기는 시장 점유율 또 뭐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실질적으로 걔네가 얼마나 지배력을 갖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이 되고요. 표준화가 되는 곳에서 여기는 뭐죠? 사업화가 가장 중요한 게 되고 여기 표준화가 중요한 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슈가 만들어졌냐면요. 옛날에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거 모르겠지만 요새는 다 스트리밍으로 보니까 옛날에는 비디오라는 테이프라는 게 있었어요. 비디오 테이프에 옛날에 소니 제품이 있었고요. 그리고 옛날에 VHS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소니는 베타 방식을 이용했다 그랬고요. 나머지들은 다 VHS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그 당시 소니가 훨씬 화질이 좋았어요. 그래서 소니는 자기네 방식을 이용했고요. 다른 회사는 여기로 뭉쳐서 VHS 방식을 만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얘가 품질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죠? 얘가 시장을 점유했기 때문에 얘가 표준이 되고 이 시장은 무너져 버립니다. 똑같은 케이스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IBM 컴패터블하고 옛날에 맥킨토시가 있었어요. 원래 맥킨토시가 훨씬 더 우수효과가 먼저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IBM이 열어버리니까 뭐가 되죠? IBM 컴패터블이 스탠다드가 되면서 애플은 오히려 뭐죠? 작은 영역밖에 찾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따라서 시장을 점유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이슈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 표준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를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어떤 이슈들이 기업 밸런스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품질관리 활동에서 사내 표준화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사내 표준이 없으면 조직 내 업무와 책임이 불명확해지고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힘든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해요.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나중에 IS 9000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IS 9000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 내에서 어떻게 품질 관리를 할 것인가를 표준화시켜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에서는 품질 관리를 이러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할 것이라는 것을 정리해 놓은 것을 우리가 IS 9000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런 품질위원회를 궁극적으로는 그 회사에 맞는 사제 표준화의 근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산하에서 어떤 일들을 표준화시켜 놓으면 기업 내 각 조직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해지고 또 이미 표준화된 어떤 자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을 할 수 있는 아주 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 사내 표준화를 통해서 큰 이익을 본 대표적인 사례로 헨리 포드의 생산 표준화가 매우 대표적인 사례라고 들 수가 있어요. 헨리 포드는 사실은 최저 생산 비용으로 사익에 봉사한다는 현역의 경우를 뭐로 달성했냐면 이제 생산 표준화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헨리 포드에 갖고 있는 대량 생산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우리가 3S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그 중에 3S는 Simplification, 그죠? Standardization and Specialization을 통해서 우리가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가능하게 했고 이 대량 생산 시스템을 통해서 생산성을 매우 높였다고 얘기를 하죠. 이 작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죠? 부품의 규격화라고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호환성이라는 것을 달성하는 것은 부품의 규격화가 필요하고 모든 제품에 대한 어떤 규격을 만들었는데 이런 규격이 우리가 이제 표준화에서 우리 규정과 규격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런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내 표준화라고 하는 것은 특정 기업에서 기업 활동을 효율적이고 원활적으로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사내 관계자들이 서로 합의를 해서 어떤 이것은 이렇게 하겠다. 이런 절차를 이렇게 따르겠다. 이런 작업 따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합의함으로써 우리가 모든 일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어떤 수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내 표준화에 대한 모든 관리를 일반적으로 이제 품질관리부서에서 이 사내 표준화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에서는 사내 표준화에 대한 표준화 기준이라는 것들을 다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고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기술 관련된 규격을 갖고 있지는 않죠.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는 규정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런 규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뭐 상벌 규칙이라든지 뭐 인사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규정으로 만들어놨고 또 어떤 일들은 뭐 부장님이 담당할 전략하고 어떤 거에 처리할 수 있고 이렇게 조직의 어떤 그런 직무 권한에 대한 규정들도 다 만들어져 있고요. 또 이제 제품을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각각 제품들이 최종 제품에 대한 어떤 그 특성들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작업 방법이라든지 시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뭐죠? 표준으로 만들어서 이걸 규격으로 만들어놨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거죠. 작업 방법이라든지 그죠? 검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동일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누가 해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줌으로써 큰 이득들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실질적으로 수행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내 표준화가 어떤 회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죠. 실제적으로 회사가 하려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을 구체화할 수 있기 위한 좋은 방법론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간략하게 기술된 경영 방침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환시켜주는 것.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에 대한 어떤 재료의 규격, 작업 조건, 검사 방법, 품질 관리 방법, 설비 관리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표준화시켜서 그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 학교에서도 뭐 그 전산실을 운영할 때 전산실을 매년 그 학생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전산실 요기는 어떤 작업을 한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한다. 이런 것들을 정해놓으면 새로 사람이 바뀌더라도 그 절차에 따라서 일을 진행할 수 있게 되거든요. 훨씬 더 작업이 편리해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해놓은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부 표준화, 사내 표준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하는 것,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즉, 뭐, 전율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까지는 누가 결정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명확히 해준다면, 나중에 어떤, 거죠? 책임 소재에 따라서 이렇게 복잡해질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또 자기가 주어진 업무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책임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마 이 기술에 대한 보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즉 규격 하나 만들어 놓으면 기존에 만들어놨던 모든 거 누가 이제 자기의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그 노하우를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노하우를 어떻게 죠? 바로 이런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작업 다음엔 뭐라고, 뭐 하면 되면 뭐라고. 그러니까 뭐 라면을 끓일 때는 3분 동안 물을 끓인 다음 뭐를 2분 동안 집어넣고 이렇게 딱딱 정해놓으면 그 누가 다음 사람이 나와도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했던 작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가장 좋은 베스트 프랙티스를 어떻게 되는 거죠? 표준화시켜놓는 거죠. 업무의 효율화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태까지 일했던 일에 수행하는 방법과 절차, 순서를 표준화시켜 놓는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술을 보존할 수 있고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식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표준화를 만드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오랜 동안 만들어놨던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개인의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자산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뭐 한다죠? 죠 그거를 문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서화시키게 되겠죠. 그 문서화시킨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내 표준으로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사내 표준화가 되면 작업이 객관적이고 통일적이 되기 때문에 그 기존에 만들었던 어떤 경험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만약 기술 표준을 만들어 놨다면 사람들이 사실 표준만 읽어보면 될 때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그 사람을 통해서 점수 반응이 가장 빠르긴 하지만 그런 경우에 교육 훈련을 할 때 사내 기준이 있으면 설명을 하거나 한다면 사내 기준을 읽어봐 그러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훈련에 대해 좋은 어떤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여러분도 학교에 왔을 때 아니면 새로운 조직에 갔을 때 이 조직이 어떻게 접근했으면 좋겠을까 물어보면요. 그 조직에 있는 규정들을 읽어보는 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외국어대학에 왔다. 그러면 한국외국어대학의 규정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죠. 한국외국어대 전자규정집에 가면 학교법인이 뭐고 학칙이 뭐고 위원회가 뭐 있고 학자행정이 쭉 일반적인 모든 것들의 규칙이 나와 있어요. 이 규칙을 읽어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뭐 편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 편입은 아니군요. 여러분들이 뭐 이중 전공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7+1으로 해외를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장학금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있는 건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먼저 이런 규정들을 다 읽어보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한테 질문해 보면 훨씬 더 그 내용을 이해하고 싶고요. 때에 따라서는 개인적으로 물어보지 않아도 그런 일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어떤 회사에 가든지 그런 데로 제일 먼저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사내 표준들을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사내 표준들을 다 읽어보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론 이제 뭐 회사를 들어가기 전에 그 회사의 규정집을 보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어떤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그 조직의 규정집은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그런 정보들을 얻는 좋은 채널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기업들은 이런 규정집들을 잘 안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아요. 이것들이 이제 불필요한 그러니까 불필요하진 않지만 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잘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규정집이나 이런 표준, 사내 표준을 잘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